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높게 올랐었고, 나스닥 기준으로 한 3% 정도 상승이 있었죠. 정확하게 한 3.13% 정도 나스닥 100 기준으로 있었습니다. 상승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노드스트림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서 원유가 아니죠. 이제 천연가스 쪽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보도가 나면서 좀 올랐었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국내도 사실 좀 올랐었는데요, 오늘. 계속 좀 며칠째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또 문제고, 과연 어디까지 가다가 결국은 언제 빠진가, 언젠가는 빠질 거잖아요. 언젠간 빠질 텐데, 그게 언제냐, 오늘은 좀 매크로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좀 중심으로 보는데, 중심으로 보는 좀 주제는 결국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이죠. 외국인 자금 이탈을 했던 게 사실 이때부터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었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대부분은 이제 피크아웃 쳤다, 이제는 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괜찮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괜찮지 않다, 결국엔 더 심해질 거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그런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들이랑 수급 쪽 먼저 좀 살펴보고 일단 매크로 쪽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장 초반 상승이 좀 있었는데 좀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한 0.7% 정도로 마감이 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400억 정도 매도, 기관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 한 6,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4,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2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2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죠. 개인이 한 2.6조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한 4천억 정도 선물도 매도 포지션으로 돌려놨고요. 연초 이후로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21조 정도 개인이 매수 중이고요. 2015년부터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크게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달라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살펴보면은 좀 밸류에이션 지표가 살짝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일드갭 패드 모델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고 바뀐 거 좀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이 이제 코스피이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패드 모델, 이건 이제 일드갭이고 밑에 건 이제 패드 모델인데, 차이점이 이제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이제 금리로 차감한 게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좀 금리에 조금 더 패드 모델이 민감하고요. 나누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이제 저평가, 낮을수록 증시가 이제 고평가라고 나타나는 건데, 지금 사실 과거 대비해선 살짝은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좀 먼 시계열,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고평가다. 이고, 이제 좀 달라졌던 게 제가 성장률 가정치랑 좀 ROE 가정치를 좀 살짝 더 보수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살짝 요 22년부터 살짝 더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드갭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코스피 상당히 밸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싸 보인다. 사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보더라도 원래 이제 같이 가다가 이격이 나는데 이격 나는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적 완화의 영향이었고, 양적 완화 끝나고 이제 양적 긴축에 이르는 세상에서는 결국엔 갭은 메워진다. 미국 쪽 낙폭이 저는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페드 모델로 보더라도 뭐 두 나라 다 상당히 고평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살펴보시면 신용잔고를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보시면은 제가 뭐 12일에 방송했던 것 같은데 뭐 크게 다르지 않죠. 한 3천억 정도 증가되면서 한 18조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소폭 증가됐다. 이제 그동안 좀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감은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뭐 수급이라기보다 이 신용장구 추세 자체가 뭐 워낙 좋지 않아서 뭐 결국은 저는 더 빠지리라 사실 증시는 좀 중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빠지고 있는 추세죠. 사실 계속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적으로는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결국 빠질 때 항상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도 결국은 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한국 수출액 전동동기비랑 이제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 뭐 다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가속도는 많이 떨어졌다. 이제 과거 대비해서 성장 속도 자체는 많이 하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여전히 쭉쭉 빠지고 있는 추세다. 일단 아직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코스피 시총이랑 S&P를 글로벌 GDP로 나눠 봤을 때도 뭐 과거 고점들 다 넘어왔던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제 살펴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 여전히 넘어가 있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여전히 넘어가 있고 50 이동평균선도 여전히 넘어가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사실 위험 회피 선호다 라고는 보여지지만 저는 약간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이힐드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위험 회피 선호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표 먼저 또 살펴보면은 이제 ATR과 이제 빅스인데 ATR은 뭐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TR이 이제 14일 평균치, 5일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ATR이고 뭐 빅스는 이제 옵션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이 이제 코스피 200, 우측이 이제 나스닥 10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동 평균선 검은 색깔 선을 넘어가 있으면 이제 위험 회피 구간이다. 그러니까 숏을 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다 라고 하면 롱을 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숏, 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성 자체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죠. 뭐 ATR이나 뭐 이제 빅스나 방향성은 다르지 않고요. 뭐 둘 다 지금은 롱 포지션을 취해라 라고 이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ATR 5일이나 14일이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을 취해라 라고 변동성 지표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실질금리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제 BEI 같은 경우에는 살짝 2년물 구간 이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좀 경기가 다시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제 BEI 데이터로는 실질금리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살짝 낮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높은 거지 뭐 사실 이게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높은 건 아니고요. 긴 시기열로 보더라도 양적 완화 이후로만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뭐 높은 수치는 아니다. 실질금리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데이터를 보고 매크로를 오늘 먼저 보도록 하죠.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이제 M2로 나눈 값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 대비로 나눴기 때문에 높을수록 이제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뭐 지금 과거 고점들 다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윌시어 5000 대비도 마찬가지고 GDP 대비 이제 윌시어 5000 시총 같은 경우는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여기도 여전히 높은 수준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S&P를 미국 주택 지수로 나눈 것도 결국 높을수록 주식이 비싸고 낮을수록 이제 주식이
주택에 비해서 싸다. 상대적인 지표인데 뭐 아직까지는 비싼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통화량 대비로 나눴을 때 뭐 엄청 비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엄청 싸다고 말할 구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를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더 빠질 룸은 있다. 바닥 쳤을 때 항상 더 빠졌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전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M1, M2가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인다. 뭐 사실 이제 M1, M2 같은 경우 이제 통화량 지표고 그냥 낮을수록 유동성이 고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내려오긴 해서 뭐 사실 조금 이제 M1, M2가 올라오고 있다. 이제 그게 조금 그나마 용인이 되는 상태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일단 살펴보면 뭐 계속 반복해서 제가 뭐 좀 계속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생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뭐 반복해서 설명해도 제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향후 저는 뭐 꽤나 오랜 기간 거의 한 10년 정도? 아무리 짧아도 한 5년 정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뭐 저도 뭐 사실 이거 말고 특별하게 지금 뭐 이슈가 있는 게 없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일단 아셔야 됩니다. 양적 완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닌 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오늘 반복을 해서 보면서 조금 새롭게 이제 확장을 해보면은 일단 양적 완화부터 보죠. 양적 완화부터 보면은 양적 완화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양적 완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닌 이상 없을 것 같고요. 국채를 100을 사는 거죠. 연준이 예를 들어서 100을 사는 게 양적 완화인 거죠. 100을 누군가 팔았겠죠? 저라고 생각해보죠. 제가 팔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현금이 100이 생기겠죠? 이 현금을 아마 은행에다가 맡길 겁니다. 뭐 땡땡은행, 제가 땡땡은행을 쓰겠죠? 그럼 땡땡은행에 제가 가진 돈은 부채가 되죠. 그 은행에서는 저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요. 예수부채가 100이 들고 그럼 은행은 제 돈이 은행이 현금이 될 겁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사실 느는 게 아니라 현금이 느는데 이 현금을 어디다 맡겨야 은행도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보통은 대출을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준비금에 예치를 하는 거죠. 연방준비은행. 이게 기준금리 정도만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연준에 돈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간 게 있나요? 하면 없죠. 그냥 실물 경제에는 돈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동성은 증가가 되지 않아요. 유동성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통화량 자체가 증가가 되죠. 통화량 자체는 증가가 됩니다. 왜냐면 이 국채를 살 때 연준이 이제 뭐 발권은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그냥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 있어서 그냥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실 늘어나는 건 아닌데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통화량이 증가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량과 유동성은 다른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통화량을 2배로 늘려도 그 늘린 통화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으면 유동성은 증가가 된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량은 늘었는데 실제로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그러니까 실물시장에 풀린 건 아니다. 근데 은행에 돈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증가가 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죠. 이제 돈이 금융시장에 많으니까 돈이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금융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 그런 장이었다라고 오랜 시간 동안 양적 완화의 세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적 긴축의 세상이 온 거죠. 양적 긴축은 뭘까?
그럼 뭐 그냥 딱 보통 아시는 게, 자산 그러면 양적 완화가 자산 매입이었으니까 양적 긴축은 자산 축소입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양적 완화 때는 연준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양적 긴축 때는 순서가 연준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순서가 이제 대출자나 소비자들이 먼저입니다. 이 은행에 있는 돈을 쓰는 건데 그냥 뭐 대출을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죠. 제가 100개의 차입금을 뭐 집을 사려고 하든 뭐 차를 사려고 하든 제가 뭐 그냥 쓰려고 하든 빌렸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저한테 100에 현금이 늘고 은행 입장에서는 100이라는 걸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자산이 늘겠죠. 제가 대출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현금이 떨어지겠죠. 그 현금이 이제 지급준비금에서 이렇게 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감소가 되니까 자산도 줄여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도 줄어드는 개념이다.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효과가 날까? 라고 하면은 제가 뭐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결국 할 거기 때문에 이 현금으로 실물 경제의 유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실제로 유동성은 이 풀린 돈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늘어났던 게 유동성이 이제 흘러가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화량은 변함은 없습니다. 돈이 찍힌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유동성은 증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또 금융시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이 여기 지준금, 현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 유동성은 또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사실 올라가요. 근데 이제 금융시장의 물가, 그러니까 주가랑 뭐 채권 이런 건 다 안 좋아지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 실물 물가, 밥상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QT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QT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 일단 부채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부채 상황을 좀 살펴보죠. 오늘 그냥 좀 데이터를 좀 써온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부채에 대해서 부채가 뭐가 있는지부터 일단 좀 살펴보죠.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에 대해서는 리포트도 많고 얘기가 많습니다. 총 자산이 뭐 증가했네, 양쪽 하나를 해서 증가했네, 아니 뭐 QT가 돼서 뭐 감소가 됐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자산에는 상당히 좀 포커스가 많이 사실 시선이 많이 가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채나 자산이나 비슷비슷하겠죠. 자본 차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부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긴 해야 되는데 유통통화, 이 파란 색깔이 그냥 뭐 프린트된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해하시기가 쉽게 그냥 인쇄된 진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만지고 볼 수 있는 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급준비금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예치해 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의 산물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이 양적 완화 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급증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트레저리 이제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이제 TGA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이제 지급준비금은 이제 리저브라고 하고요. 뭐 굳이 설명을 그러니까 이 TGA로는 영어로 설명이 된 경우도 많아서 제가 좀 TGA는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세금을 걷거나 정부에서 이제 정부 쪽 계정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걷거나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모아놓은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한 정부의 이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뭐 트럼프 정권 때 재정 정책을 많이 쓰기 위해서 통과가 되고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시행이 되면서 이 재정이 쭉 감소가 된 거죠. 늘어났던 재무부 일반 계정 재정 정책 쓰기 위해서 모아놨던 돈들이 다 감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버스 F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린 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통제가 가능한 그런 부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구조 같은 거를 보고 저 한글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가장 크게 그럼 이 사단이 이제 왜 났는지를 오늘 그럼 전체적으로 그냥 매크로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죠. 그냥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짚고 넘어가 보면은 왜 이런 사단이 났을까? 그러니까 물가가 왜 올라가고 경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5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이제 OECD 데이터인데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가 그냥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정자산 투자 그냥 진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과거, 최근이죠. 우리의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강했던 7, 80년대에는 수요가 훨씬 더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우리가 잘 아는 2000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둘 다 위기 때는 공급이 너무나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공급 과잉으로.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공급은 그렇게까지는 증가를 많이 못했고요. 이 추세선을 타고 가진 못했고요. 근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었어야 되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죠. 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살포한 겁니다. 이제 그냥 국민들한테 뿌렸죠. 정부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중심으로요. 그리고 어찌 보면 뭐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뭐 제 주변만 봐도 골프 하시는 분들 많고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소비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다. 소비 자체가 사실 많이 늘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인지를 하더라도, 하든 못하든 소비는 확실히 많이 는 것 같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뭐 노트북을 바꾸신 분도 많았고, 뭐 인테리어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가 참 많이 늘었다. 근데 공급은 그만큼은 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물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도 많아지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근데 물론 뭐 지금 이제 IT 이런 데는 줄이고 있긴 한데, 뭐 IT랑은 좀 얘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T는 오히려 코로나 때 호황이었죠. 이제 공급도 많았고 수요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이 공급량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공급량이 모자라는가요? 자동차 지금 이런 게 모자라지, 유튜브는 예를 들어서 뭐 공급량이 전혀 모자라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증가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원래는 예금만 늘었었거든요. 예금만 엄청나게 증가가 됐었는데, 미국 은행들이 예금만 엄청나게 증가가 됐었는데, 예금 증가를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뭐 양적 완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 하니까 예금만 엄청나게 증가가 된 겁니다. 예금만 이렇게 증가가 됐었는데, 이제 2021년 딱 5월 정도죠. 5월 정도부터 데이터를 좀 보면은 대출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금은 감소를 하고 있죠. YOY로는 이제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감소가 되는 거죠. 절대량 자체가 감소한다기보단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대율을 이제 1970년대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왔던 시기가 이때거든요. 이 80년도 때까지 70년도에서 예대율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대율이 올라가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강했다. 왜냐면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결국 실물 시장에 돈이 풀려든다. 그러니까 대출로 실물 시장에, 금융 시장에 있는 돈이 풀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도 이때인 거고요. 사실상 이때들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대율이 뭐 바닥을 찍고 2021년 11월 정도에 59.5% 바닥을 찍고 예대율이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여러 뉴스들이나 뭐 여러 분석하시는 분들이 유동성이 긴축입니다 라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긴축이 진행이 되는 거지, 사실 실제로 유동성 자체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 사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그거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왜 올리는 걸까요? 이제 금리를 왜 올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왜 올리고 금리는 왜 내려야 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정확하게 대답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는 결국 왜 올리고 왜 내리는 걸까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일단 뭐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답을 많이 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요가 억제가 된다 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금리가 많이 올리는 만큼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잖아요. 내가 은행에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쓰는 것보다 그냥 10% 해가지고 뭐 10억이면은 뭐 이렇게 1억씩 받으면 낫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100억이면 10억이고 뭐 1억이어도 1000만 원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재촉하면 마이너스니까 소비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이제 금융시장에서 양적 완화라는 게 시행이 된 이유로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던 이때부터 예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잖아요. 대출은 많이 증가가 되지 못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출이 증가하는 사이클입니다. 이거 자체가 물가를 올린다고 했죠. 유동성이 풀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지급준비금에다가 연준에다가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건 기준금리고요. 이건 기준금리로 대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스프레드를 얹습니다. 근데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가 점점 높아지면 물론 뭐 대출금리도 높아지겠지만 이 기준금리가 낮을 때에 비해서 이 갭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이 이때부터는 그냥 지급준비금에 더 맡기는 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이 예대율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창출이 덜 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고 내리고의 요즘에는 가장 큰 사실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요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제 그건 원래 그냥 고전적으로부터 당연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치면은 요즘엔 오히려 이제 그런 신용 창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근데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가 문제인 거죠.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연준은 사실 진작부터 금리를 올렸었어야 됩니다. 지금 늦게 올리고 있죠. 이미 늦은 상태에서 올리고 있는데 왜냐면 근데 연준이 또 모르지도 않았어요. 알면서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전 연준이 좀 안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 사기업인 거는 대부분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고 아주 이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결국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이때부터 대출이 늘었잖아요. 대출이 늘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을 하려고 예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은 떨어지는 거죠. 예금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면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소비를 해서 이제 돈을 인출했던 것도 있고요. 뭐 두 가지 다 요인이 있었는데 지급준비금이 떨어집니다. 근데 부채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사실 자산을 똑같이 살려면 자산이 이만큼 늘었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이만큼 늘었잖아요. 뭔가 부채에 다른 걸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TGA, 이 재무불방 계정 같은 경우엔 연준이 통제는 불가능한 요인이다 보니까 이 RRP라는 거를 많이 증가가 시켰습니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근데 RRP라는 게 계속 증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뭐 오늘 뭐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뭐 그냥 오늘은 다 한번 그냥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RRP를 계속 늘릴 수가 없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RRP가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RRP가 연준에서 페드에서 RRP 뭐 단기금융시장이죠. 단기시장 돈을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달러를 국채를 담보로요. 돈을 계속 빌려가면은 돈이 없겠죠? 여기도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돈이 가치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T빌 이제 국고채 3개월짜리가 이 IORB라는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넘어버리면 기준금리는 올려야 되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넘어버리면 기준금리 올려야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RRP 자체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얘가 RRP라는 게 그러니까 연준이 임시적으로는 막아도 오랫동안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테이퍼링이 일단 QT가 일단 되고 있나?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뷰를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일단 갑자기 이제 차트를 가면은 마치 그런 거죠. 나스닥으로 보죠. 그냥 나스닥 주봉으로 보죠. 나스닥 주봉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일단 뭐 저는 엘리어트 파동선 지금 이게 A, B, C로 한 파동은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B가 이렇게 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B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의 좀 생각입니다만, B가 나타나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름값이 이제 8월부터는 기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미 8월부터는 이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좀 뭐 유가 관련된 그런 이제 물가 같은 압력도 좀 축소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사실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QT를 한다라고 했지만 뭐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덜 올라갈 겁니다. QT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진짜 피크아웃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저는 이 정도 때 나오면서 조금 증시가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엔 저는 물가가 다시 높아지면서 결국 다시 한번 나락으로 더 크게 빠진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산 쪽을 보면은 연준이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을 텐데 좀 키워보죠. 이제 연준이 이제 QT 양적 긴축을 2022년 6월 이제 저번 달부터 매달 최대 국채는 300억 달러, 이제 MBS 주택저당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5억 달러 축소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합계는 총 475억 달러 정도였었고요. 뭐 맥스였다 보니까 뭐 당연히 덜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부터는 최대가 이제 둘이 합쳐서 950억 달러까지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럼 얼마나 줄었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뭐 제가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값을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한 거죠.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게 7월 이제 13일 데이터인데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게 8조 한 9천억 달러 정도 이제 그 정도 연준 총자산이 되고요. 근데 QT 이후로 매달 뭐 사실 최대 475억 달러나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양은 192억 달러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QT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맥스가 아니고 이만큼밖에 안 했을까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연준도 모르지 않는 겁니다. QT는 물가를 잡는 도구가 아니라 QT를 하면 물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연준은 물가를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QT를 안 하고 있을까? 다들 그렇게 QT를 해야 물가가 잡힌다는데, 그러니까 반대라는 거죠. 사실 QT를 하면 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QT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갈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금으로 한번 보시면은, 더 줄여야 되는데 늘렸네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1조 달러나 감소를 했는데 자산은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결국 RRP로 다 메꿔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RRP가 결국 한계가 점점 올 테고, 한계가 온다 보면 결국 자산이 축소가 되면서 QT가 시작될 텐데,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그렇게 손쉽게 뭐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그래야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의 공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잠깐 아닌 척 하고 분명히 물가가 떨어지는 척을 보이겠으나 그때 다시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데이터가 없긴 한데 뭐 그냥 뭐 좀 업데이트 한 김에 그냥 좀 보여드리기만 하죠. 그래서 뭐 일단 풀려야 될 돈이 일단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가 보통 한 20%가 적정하다고 하거든요. 이 윌러 연준이사도 그렇고 과거 테이퍼링 했을 때도 양적 긴축했을 때도 그땐 연준 총자산 대비 25.6% 정도까지였는데 뭐 약 한 18%, 17% 정도까지 감소를 시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갔었죠. 뭐 거의 38%까지 갔었고 이게 20%까지만 가더라도 줄어야 할 돈만 4.2조 달러 정도가 줄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와야 될 돈인 거고요. 4.2조 달러. 이제 그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경기 선행 지수 업데이트 한 거 보시면 뭐 계속 일단 떨어지고 있다.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물가 쪽 데이터 드리고요. 소비자 물가, 이제 생산자 물가 데이터, 뭐 OECD 데이터 보여드렸고 미국은 제가 6월 것까지는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뭐 6월 소매 판매도 괜찮게 나왔죠. 뭐 계속 사실 수요는 강력하다. 공급이 좀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는 강력하다. 그리고 좀 한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는 살짝 꺾였다. 근데 공급도 살짝 꺾였다. 뭐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이제 부동산 쪽도 뭐 살펴보면 데이터상 뭐 미국하고 이제 국내 부동산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값입니다. 뭐 명확하게 사실 이게 더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데이터 보실 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조정하고 보시면 사실 좀 주택 가격을 보실 때 조금 더 깔끔합니다. 지금 뭐 고점을 치고 두 나라다 빠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여지고요. PIR 이제 Price Income Ratio 주택 가격을 중위 연봉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중위 소득의 이제 연봉으로 나눈 수치고요. 중위 소득인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개념인 거죠. PIR 둘 다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약 한 8배 정도, 영국 한 9배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죠. PIR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뭐 참 높습니다. 한 18배 정도 되네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쪽은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집값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지수들 차트 보고 여기 있는 개별 종목들도 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만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도 장기 파동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결국 여기서 5파 고점을 치고 A, B, C로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빠지고 나서 지금 이제 B파가 올라가는 단계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좀 상세하게 파동을 좀 본다라고 쳤을 때 뭐 국내는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제가 딱 맞다라고 얘기 드리긴 애매하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A, B, C로 A 그 다음에 이게 A, B, C로 해서 C가 아니죠.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 2, 3, 4, 5로 해서 C인데 아마 그냥 C의 1이지 않을까. 높이를 봤을 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게 A, B, C여서 이게 큰 A거나 근데 이제 둘 중에 뭐가 될지가 좀 애매한 거죠. 이제 아직까지는 그건 애매한데 일단 둘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결국은 잠깐 빠졌다가 저는 이렇게 좀 올라가리라 봅니다. 한 333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근데 일단 뭐 개선으로 또 먼저 살펴보면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 이제 26일 후행 스팬 호전되고 전환선 기준선 호전되면 그러니까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는 걸 호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딱 좋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전환선 기준선 호전됐고 26일 후행 스팬도 좀만 이제 올라가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다. 단기 조정 이후에 전 좀 올라가리라 보고요. 이제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뭐 장기 파동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여기 이제 5파 5점 치고 A, B, C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B로 올라가는 파동이다 생각을 합니다. 5파 5점 친 다음에 여기가 A, B, C까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B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봅니다. 이게 A, B, C 그러면은 B가 플랫이 나오는 확률이 높아서 꽤나 좀 반등 자체가 좀 꽤나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뭐 구름대여서 좀 단기 조정은 살짝 나타냈다가 뭐 그 다음에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드디어 정배열됐죠. 전환선 기준선 넘어서고 26일 휴행 스팬 호전됐기 때문에 뭐 전에 비해서 매우 나아진 모양새다. 여기도 똑같이 A, B, C 다음에 B 정도 파동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200 이동평균선에 딱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버텨주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빅스 같은 경우도 200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텨주느냐 마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호전되면서 이제 50 이동평균선만 딱 넘어서면 될 것 같은데 단기 수정 보였다가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이제 다시 200이동 평균선에 찾아왔습니다.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52동 평균선까지 왔기 때문에 넘냐 마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다 호전돼서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양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에 여기 구름대랑 전환선을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해 종합이 가장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이제 뭐 걸린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볼린저를 하나 없애고 살펴보면은 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 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다른 증시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상해 종합은 고점이 2015년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여기는 파동을 매기긴 어렵겠지만 여기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파의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가 우파의 고점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A, B,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도 읽혀서 이게 그냥 진짜 B이지 않을까? 여기 딱 200 이동평균선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막혔잖아요.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서.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역배열이 나오기도 했고요.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고 이 기술적 반등이 뭐 많이 가봐 여기까지 갔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전환선에서 꺾인다 라고 했을 때도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또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쪽을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결국 A, B, C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게 B냐가 1번이고 아니다. 여기까지가 C고 여기까지가 C고 그 A고 그 A, B, C, A고 그 다음에 이 P가 아주 짧은 B고 그냥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C의 1이고 이게 C의 2고 C의 2고 C의 3의 1이고 C의 이게 3의 2다. 왜냐면 이게 쐐기 모양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다시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롱 포지션을 취해 놨었는데 뭐 가장 안전하게 한다고 치면은 어차피 쐐기면 1, 2, 3, 4, 5 다 나왔거든요. 사실 쐐기면은 여기서 그래서 뭐 결국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것 같은데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는 게 뭐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B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쐐기 패턴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뭐 매수를 들어가도 뭐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이게 그냥 3의 1, 3의 2, 3의 3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냥 명확한 거는 결국에는 빠진다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B가 이게 결국 B든 간에 B가 뭐 이렇게까지 가든 간에 뭐 B가 여기 가서 가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C의 3으로 바로 내리꽂든 결국은 반등을 줬다가 전고점은 전 넘지 못하고 일단 빠진다고 봅니다. 일단 뭐 상해 정합으로는 조금 하방에 대한 걱정도 사실 드는 차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살펴보면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여기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지가 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준선에서 지지되는지 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WTI는 일단 200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 다시 기준선 넘어가고 구름대를 넘을지 200이동 평균선 깨지면서 이제 쭉쭉 빠지는 라인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계속 얘기 드리지만 뭐 실질금리 저는 궁극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 봐서 아직까지는 좀 참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B 나올 수 있거든요. 1, 2, 3, 4 없기 때문에 B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B 다음에 결국에는 빠질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게 B가 나온다고 또 제가 뭐 금은 제가 파동을 엄청 깔끔하게 보진 않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결국 좀 중기적으로는 금은 좀 빠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빠졌을 때 좀 사야 된다 생각은 듭니다. 뭐 국고채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일단 1, 2, 3, 4, 5는 좀 쳤다라고 보고요. 이게 1, 2, 3, 4, 5 치고 결국은 여기 122동 평균선 못 넘고 저는 좀 빠지리라 봅니다. 뭐 미국채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결국 고점 못 넘기고 저는 좀 빠진다라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들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캐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위든 밑은 튈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저점을 깨진다라고 하면은 뭐 저는 그때는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보유 물량이 너무 많아서 뭐 사실 뭐 그지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뭐 좀 소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기 저점이 깨지면 뭐 사실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 기준선을 이제 넘어가냐 마냐 26일 프랭스팬이 호전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를 할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밸류에이션 워낙 뭐 사실 워낙 싸기 때문에 사실 거의 뭐 7만 원까지 가야 될 밸류인데 뭐 여기는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 문제인 거죠. 이 상속 이슈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 뭐 느리게나마 다 되고 있긴 합니다. 뭐 분할도 했고 액면 분할도 했고 뭐 자사주 매입도 했고 소각도 했고 뭐 할 건 다 하고 있긴 한데 뭐 규모가 이제 그렇게 싹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 좀 속도가 느리다는 게 단점인 거겠죠.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의 선택이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이 종목이 가장 리스크한 요인이겠죠. 이제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전고점은 좀 못 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금리가 좀 빠진다고 봐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배열은 됐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돼서 뭐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저는 사실 이 종목은 매우 싸다라고 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뭐 전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습니다만 뭐 사실 매우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로 나눈 것도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도 5% 정도 가량 되죠.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라 이제 규제에 관련해서 뭐 사실 최근에 뭐 나라에서 뭐 원금 탕감 이런 거 되는 거를 이제 뭐 금융권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뭐 사실 도와줘야 된다지 뭐 거의 강제죠.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 낙폭이 있었고 뭐 최근에 또 반등이 크긴 했었지만 뭐 더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뭐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긴 할 것 같고요. 더뭐 사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이렇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했다가 뭐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뭐 일단 뭐 결국 중요한 거는 그냥 레벨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저렴한 레벨이다. 사실 매우 저렴한 레벨이다. 기대 수익률도 그렇고 뭐 여기도 금리 조정했을 때도 6.8%면 매우 훌륭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배당도 여기는 뭐 거의 8, 9% 되죠. 지금 연간 배당 다 합치면은 배당 수익률도 뭐 상당히 우수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그냥 비파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아직까지 그냥 비파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신 여기 52동 평균선에서 딱 걸렸기 때문에 뭐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 일단 뭐 이게 그냥 새로운 하락 파동이 1, 2,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조심하고 아닌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건 전환선 기준선은 호전됐고 26일만 언제든 호전되면 이제 그 다음에 52동 평균선 뚫고 구름대까지 뚫으면 B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사실 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 크진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커 보이지 않죠. 삼성전자 항상 기대 수익률이 약 8% 정도 하회하면 문제가 됐었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었죠. 항상 떨어졌었습니다. 약간이나마 이때는 뭐 좀 올랐는데 이건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결국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도 이제 높아지긴 했는데 뭐 과거에 비해서 뭐 지금 엄청 높아졌냐?까지 또 아닌 거죠.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가장 큰 건 금리가 많이 튄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대비해서는 여전히 주가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뭐 레벨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한 3% 정도 되나요? 뭐 굳이 3.4 엄청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 레벨은 아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는 구름대에서 걸쳤었는데 뭐 단기 조정 이후에 뭐 다시 저는 좀 가리라 보긴 합니다만 일단 좀 비파는 항상 위험한 파동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만 비파에서는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파는 항상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은 들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저평가가 됐다고 나오지만 여기 실적 변동성이 커서 원래 항상 조금은 저평가 받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전보단 많이 싸지긴 했죠. 전보단 많이 싸졌는데 엄청 과거 뭐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닌 근데 또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또 그렇게 싸지는 않은 이제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200 이동평균선에 또 걸렸기 때문에 뭐 좀 조정받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쭉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를 이제 넘어주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 살펴봤을 때 여기는 저는 좀 많이 고평가다라고 사실 현대차로는 생각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여기는 금리 조정했을 땐 비싸고 뭐 금리 조정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기준선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뭐 굳이 넘지 못한 거는 뭐 아직까지 좀 사긴 좀 그런 것 같다. 좀 지켜보시는 게 전 더 맞을 것 같고요. LG화학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전에 비해서 싸진 건 맞는데 일단 가격 자체가 절대 자체가 뭐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저는 굳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볼륨점에서 타던 걸 이탈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추세가 뭐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래도 좀 많이 싸진 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싸진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싸진 건 싸졌는데 또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어서 뭐 손이 바로 또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효성화 같은 경우도 쭉쭉쭉 빠지다가 MACD나 뭐 RSI 좀 매수 시그널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굳이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 효성화 같은 경우 뭐 사실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긴 하죠. 밸류에이션 싼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프로판 가격 자체가 계속 가스 관련 이슈가 있어서 노이즈가 있어서 이 얘네 원재료가 이제 프로판 가스인데 이제 그 가스거든요. 이제 천연가스 쪽 지금 막 공급 쪽 이런 것 때문에 가스 쪽이 워낙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뭐 굳이 그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일단 지금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 뭐 그때 이제 급등하는 걸 따라 들어가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많이 싸진 건 맞다.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좀 돌아서고 있는 모양새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 뭐 추세가 확실히 돌아선 건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데 GS는 저는 좀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은 좀 너무 과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GS 상대가치 평가로도 좀 과하게 싸다. 사실 저는 과하게 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일단 아직까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여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림으로 봤을 땐 엄청 싼 것처럼 아닌데 장치 산업 같은 경우 림이 아니라 원래 FCF로 봐야 되는데 상대 가치 평가는 이제 림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림으로 봤을 땐 조금 뭐 그렇게 좋아 보진 않는데 뭐 그냥 림 밸류에이션 자체가 원래 좀 적합하지 않아서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뭐 싼 밸류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원가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은 부분 때문에 뭐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뭐 레벨 자체는 엄청 싸다 사실. 이제 뭐 차트상으로 일단 기준선까지 넘어서는 게 더 좋은 모습이긴 하겠죠. 근데 일단 뭐 밸류 자체로는 뭐 매우 싸다. 사실 주가 자체는 매우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상당히 싸다. 이때는 이제 무상증자 때 영향이기 때문에 사실 제거를 해하고 보셔야 되고요. 상당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 살펴보면 카카오도 정배열되고 26일 프랭스팬만 호전되면 뭐 상당히 전보단 나은 레벨이 될 것 같고요. 나은 차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 그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지 않고 사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금리를 조정하면 더욱더 사실 메리트가 없고요. 그래서 뭐 굳이 사고 싶은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배열돼서 뭐 사실 반등은 전 둘 다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는 네이버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상대 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안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살펴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 200이동 평균선 넘었는데 여기 파라볼릭도 따라오고 하는 거 봐서 좀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뭐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이거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다. 오히려 좀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전보다 싸진 건 맞지만 그냥 레벨 자체는 워낙 사실 낮다. 그래서 고평가는 저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 대비로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200일 이동평균선을 못 넘고 있죠. 거기서 눌리고 있는데 뭐 그거를 굳이 확실히 넘기 전까지는 뭐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고 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뭐 저는 좀 비싸다,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굳이 사고 싶은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매우 비싸죠. 뭐 사실 역대급으로 비싼 때기 때문에 뭐 굳이 사고 싶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아직 추세가 좋지 않죠. 기준선도 넘지 못했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됐고 뭐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딱히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것도 금리 조정했을 때는 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할 수 있는 모양새는 거의 갖춰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확증은 없죠. 결국 26일 프랭스팬 기준선은 넘어야 일단 추세는 생겼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볼린저로는 위든 미치든 결국 급등할 모양새죠. 급등 급락할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 포스코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사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상당히 저는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되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 일단 뭐 차트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 됐고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충분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금리를 조정했을 때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은 좀 많이 이제 사실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젤재단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이제 괴선이 하도 모여 있어서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튈 것 같은 모양새여서 방향을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그래도 뭐 좀 저평가가 살짝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충분히 그래도 이 정도면 싼 밸류에이션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기업 평가 살펴보면 일단 저점 찍고 나서 그 다음 반등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준선을 넘긴 했지만 26일 프랭스팬도 일단 좀 넘는 걸 보고 나서 움직여도 뭐 늦지 않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고 오히려 고평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 금리 조정하면 사실 비싼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기도 모양새 차트는 크게 다르지 않죠. 일단 결국 기준선하고 프랭스팬 넘어야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사실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사실 주가는 워낙 싸다. 너무나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올저축은행, 이제 유진저축은행 인수했던 거 뭐 이런 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뭐 그런 거 감안하면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뭐 사실 여기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부동산 PF가 많은 건데 이제 수익성은 이때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뭐 계속 수익성은 매우 우수하게 나왔지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이제 꺾인다면 좀 그게 이제 타격이 얼마나 가냐의 문제겠지만 뭐 일단 뭐 저축은행 비중도 꽤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좀 많이 싸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금융지주도 다올 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싼 밸류에이션이다. 뭐 사실 충분히 살만한 밸류에이션이 됐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 금융 지주도 차트 모양이 그렇게 다르진 않죠. 일단 많이 싸진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애플 같은 경우도 반등이 이제 좀 애매하죠. 여기는 결국 A 여기까지 A, B, C, B 뭐 C까지는 오케이인데 B가 여기는 이제 애플은 이게 넘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B일 확률이 저는 또 높아질 것 같다라고는 사실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 B라고 하더라도 B가 꽤 많이 온 것도 사실인 거죠. 이제 그러면 레벨 자체가 근데 이제 기간상 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뭐 이제 싶기는 한데 일단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적어도 계속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거든 하든 바로 내려가든 결국은 내려갈 파동이기 때문에 뭐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테슬라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이제 A, B, C면 그냥 C의 1이고 여기에 C의 2라고 보는 게 여기는 사실 더 잘 읽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C의 3, 4, 5로 쭉 내리꽂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사실 둘 다 가능은 하다. 결국은 빠진다. 여기도 이제 그렇죠. 여기도 쐐기 모양 나타났고 계속해서 사실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그냥 A, B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게 1, 2, 3, 4, 5로 쐐기 끝나고 이게 올라가는 파동일 수도 있긴 하니까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선은 다 이제 정별돼서 뭐 나쁠 건 없지만 결국 여기도 이제 그냥 쐐기 모양 나타났다가 결국 C 한번 나왔다가 빠지는 모양이 사실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증시가 뭐 저는 오른다 쳐더라도 뭐 그렇게 좋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는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사실 올수록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거나 뭐 저처럼 이제 롱이나 숏 포지션을 계속 바꿔 취하시거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사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